이쯤 되면 확실히 한국은 이제 일본을 넘어서서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으로 완성된 것 같네요. 한국으로 시집온 일본인 여성의 이야기를 빌려 말씀을 전해드려 봅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일본에서 자라왔고 일본식 교육을 받아온 사람이에요. 지금은 한국의 동탄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일본인 아야코라고 해요. 어릴 때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있었고 특히 대학 시절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다는 마음에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었죠. 그게 단순한 취미일 줄 알았는데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가까워질수록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더 커졌고 한국에서도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한국 여행을 자주 다니게 됐고 우연히 알게 된 한국 남성과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제 남편이에요. 몇 년간 연애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나라와 문화를 배우게 되었고 결국 결혼이라는 결정을 함께 하게 됐죠. 물론 결혼이란 건 단순히 한국이 좋아서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 누군가의 인생을 함께 책임진다는 건 그 문화 전체를 끌어안는 각오가 필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라는 사람을 보고서 그 결심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처럼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자랐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한국을 신뢰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4년 정도 한국에 살아보면서 느낀 점이 참 많아요. 한국에 살아보고 싶은 여성들이 아주 많고 한국에 사는 것과 옆에서 한류를 바라보는 것은 뭐가 다를지 장단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와서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은 건 말투였어요. 정말로 이건 하루 이틀 적응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매일매일 상처받고 속으로 울먹이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자책하는 일의 반복이었죠. 제가 다닌 곳은 한국에 있는 일본계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식 업무 방식과 한국식 커뮤니케이션이 섞여 있는 특이한 분위기였어요. 겉으로는 일본식 정중한 업무 프로세스를 따르는데 실제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전부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말하는 스타일은 철저히 한국식이었죠. 그걸 제가 처음 느낀 건 입사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당시엔 인수인계 받은 자료를 정리해서 첫 보고서를 준비해야 했는데 신입이고 한국어도 완벽하지 않다 보니 A4 2장 분량의 요약 리포트를 완성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거기에 일본식 비즈니스 보고서 포맷을 참고해서 단락마다 제목을 달고 글 말미에는 제 나름의 의견까지 덧붙였죠. 처음으로 작성한 보고서였으니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팀장님께 이메일로 제출하고 따로 말씀드리려고 팀장님 자리에 조용히 다가갔어요. 그런데 팀장님이 보고서를 열어보시고 딱 3초 정도 보시더니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건 너무 길어요. 그냥 보기 불편해요. 핵심만 요약해서 다시 주세요. 진짜 순간적으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일단 너무 길다는 표현부터 충격이었고 보기 불편해요라는 말에선 제 존재 자체가 불편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물론 팀장님은 단지 문서 포맷이 비효율적이라는 뜻이었겠지만 일본에서는 절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조금만 더 간결하게 정리해도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중요한 포인트가 잘 드러나지 않아서 아쉬웠어요라는 식으로 완곡하게 돌려서 정중하게 말하죠. 그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말 버스 안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나랑 안 맞는 나라에 와버린 걸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점점 더 다양한 상황에서 비슷한 방식의 피드백을 받게 되면서 저는 한국의 말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솔직함에 조금씩 익숙해졌고 나중엔 오히려 그게 가식 없는 인간관계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일본에서는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조용한데 뒤에서는 나에 대한 평가나 불만이 도는 경우도 있죠. 상사의 눈치를 보고 후배는 후배대로 긴장하면서 진짜 감정을 말하지 못한 채 매너와 거리감만 남는 게 일본의 회사 문화라면 한국은 감정이 앞서고 말이 직설적이지만 그 안에 숨은 진심은 훨씬 빠르게 전달돼요. 제 보고서를 간결하게 다시 써달라고 말한 그 팀장님은 며칠 뒤 회식 자리에서 저에게 요즘 열심히 하는 거 알아요. 보고서 피드백은 상처로 듣지 마요. 기대하고 있으니까라고 말해줬어요. 처음엔 직설적인 피드백에만 놀라고 상처받았던 제가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되고 한참 동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후로 저는 말이 부드럽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말이 직설적이라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저도 회사에서 후배들에게 이건 좀 헷갈리니까 다시 써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말을 부드럽게 할 필요는 있지만 불필요하게 돌려 말하느라 오히려 오해를 사는 것보단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서로를 위해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걸
한국에 와서 배웠어요. 또 한국의 이런 분위기는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무엇보다도 회사 내에서는 처리 속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며칠을 시간을 보낸 걸 지금 생각해보면 주변 동료들이나 상사들이 저를 기다려주고 이해해준 거였고 그 인내심은 정말 높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일 처리 속도가 정말 빠르고 그 속도는 일본과 비교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차이가 크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 덕분에 모든 생활이 윤택해졌죠. 예를 들어 무슨 서류 하나만 처리하려 해도 한번 시청이나 구청에 가고 번호표 뽑고 설명 듣고 다시 가서 서류 써오고 기다리는 시간도 길고 무엇보다 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단계가 너무 많았던 것과 비교해서 한국에서는 한 번에 끝나죠. 요즘 주민센터에 가면 출입국 관리소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를 받아볼 수도 있고 대학 졸업증명서까지도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고도 해요. 남편이 이직 때문에 서류 준비를 해야 했었는데 제가 집 앞에 있는 주민센터에 가서 남편의 대학교 졸업증명서까지 받아봤다니까요. 한국이 정말 이 정도예요. 이걸 진짜 실감했던 건 몇 달 전 일본에서 친구가 한국으로 여행을 왔을 때였어요. 그 친구는 도쿄에서 은행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인데 딱 일주일만 휴가를 내서 서울과 동탄을 함께 여행하기로 했어요. 일정을 짤 때도 한국의 카페와 쇼핑, 전통시장까지 꼼꼼히 넣어놨고 정말 기대가 컸던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둘째 날 밤 홍대에서 쇼핑을 하고 나오던 길에 그 친구가 핸드폰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멘붕이었죠. 핸드폰 안에는 여권 사진, 항공권 정보, 여행자 보험 관련 서류, 그리고 친구의 한국 여행 일정과 맛집 리스트까지 전부 들어있었어요. 그 친구는 거의 울기 직전이었고 저도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근데 다행히 그 친구가 출발 전에 여행자 보험을 들어두었고 핸드폰 분실 시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냈어요. 조건은 단 하나, 한국 경찰서에서 분실 신고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다음 날 오전 우린 근처 파출소로 갔어요. 친구는 무척 긴장한 얼굴로 일본이었다면 아마 며칠은 걸릴지도 몰라라고 말하며 걱정했어요. 통역도 필요할 것 같고 시간도 오래 걸릴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저도 살면서 경찰서는 처음이고 일본에서도 경찰서는 정말 무서운 곳이고 괜히 이런 일로 들어갔다가 호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지 저도 그 친구의 걱정에 동요되어서 순간적으로 그 친구의 말에 매몰되었어요. 한국이어도 경찰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친절하게 맞이해 주셨고 분실물 접수 서류를 작성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제가 옆에서 간단한 통역만 했는데 담당 경찰분은 친절하게 그리고 굉장히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시고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시더니 10분도 안 돼서 공식 분실 신고 확인서를 출력해서 손에 들려주셨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도착해서 나오기까지 20분도 안 걸렸어요. 친구는 진짜 말이 없었고 경찰서를 나와서 한참을 걸으면서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가능한 나라가 몇이나 될까? 행정이 이렇게 빠르다는 건 사회 전체가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 게다가 무서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잖아. 친구는 계속 감탄했어요. 신속하게 처리된 서류 덕분에 친구는 걱정을 덜 수 있었고 분실한 핸드폰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그때 저도 다시금 깨달았어요. 한국의 일 처리 속도가 외국인의 눈엔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도 일상 속에서 비슷한 걸 자주 느껴요. 주민센터에 서류를 떼러 갔는데 번호표 뽑고 앉자마자 바로 불려서 서류 받고 나오는 데까지 7분. 택배를 분실했을 때도 배송사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 넣었더니 1시간 만에 기사님이 직접 연락 주셔서 해결 완료. 이런 게 한국에선 그냥 일상이에요. 하지만 일본에선 불가능에 가까운 속도예요. 신속함보다는 신중함이 우선이고 형식과 절차가 중요하다는 문화 때문에 한번 처리하려면 꼭 두세 번은 왔다 갔다 해야 하거든요. 그때 저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한국에서 무언가를 처리할 때마다 마음속으론 매번 감탄하고 있어요. 한국은 진짜 빠르고 정확하고 실용적인 나라예요. 그리고 사실 저도 한국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그렇게 효율적이고 속도전으로 하다 보니 당연하지 않겠냐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렇게 회사나 업무 처리 같은 것 말고도 한국에서는 퇴근 후 즐길 것도 많고 훨씬 풍족하고 안전하죠. 한국에 처음 와서 가장 당황했던 것 중 다른 하나는 밤이 너무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살던 일본의 도시는 도쿄처럼 밤까지 활발한 곳이 아니었어요. 도쿄는 모르겠지만 다른 도시들의 대부분 가게는 저녁 8시면 문을 닫고 9시쯤엔 거리가 조용해져요. 심지어 슈퍼도 문을 닫고 편의점 불빛만 간간히 남아있는 그런 분위기죠.
그런데 한국은요. 서울이 아니어도 밤 10시인데도 거리에 사람도 많고 가게 간판도 활짝 켜져 있고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웃고 떠들고 있어요. 진짜 처음엔 적응이 안 될 정도였어요. 여기 사람들은 언제 쉬는 걸까 싶을 정도로요. 특히 놀랐던 건 카페 문화였어요. 일본에서도 카페는 많지만 기본적으로 테이크아웃 중심이고 내부 공간은 작고 조용하고 가격도 꽤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다르더라고요. 우선 카페의 수가 정말 많아요. 편의점만큼 많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예요. 걸어가다 보면 코너마다 한 곳씩은 꼭 있고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개인 카페도 디자인과 분위기, 메뉴가 정말 다양해요. 제가 지금 사는 동탄만 해도 24시간 운영하는 카페가 있어요. 평일 밤 11시에 가도 사람들이 앉아있고 학생들이 과제를 하거나 회사원들이 조용히 노트북으로 일을 하거나 연인들이 조용히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일상처럼 느껴져요. 게다가 음료의 양이 일본의 2배는 되는 느낌이에요. 일본에선 카페라떼 한 잔이 300ml도 안 되는 양인데 한국은 700ml, 때로는 1리터 가까운 컵에 나와요. 그런데 가격은 오히려 더 저렴하거나 비슷해요. 이 가격에 이 분위기, 이 공간, 푸짐한 컵 사이즈까지 진심으로 가성비라는 개념을 실감하게 된 순간이었죠. 한국에 정착한 후 1년쯤 되었을 때 도쿄에서 친한 친구 2명이 저를 보러 왔어요. 같이 여행도 다니고 쇼핑도 하고 무엇보다도 카페를 정말 많이 갔어요. 특히 홍대, 성수, 가로수길 그리고 동탄 내에서 예쁜 카페를 골라 하루에 3-4군데씩 다녔어요. 그때 친구들이 말했어요. 카페만으로도 충분히 여행할 이유가 된다고요. 하나는 무채색 인테리어에 초콜릿 디저트만 전문으로 하는 카페, 다른 하나는 식물로 가득한 정원 같은 분위기, 또 어떤 곳은 한국 전통 한옥을 개조한 디저트 카페였어요. 일본에서 그런 공간은 잡지에서나 나오는 곳이거나 굉장히 고급스럽고 비싼 곳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선 일상처럼 존재한다는 사실이 친구들에게도 저에게도 정말 놀라웠어요. 그 이후로 친구들은 일본으로 돌아가서도 또 한국 카페 순례하러 가자는 말을 자주 해와요. 그만큼 인상이 강했고 저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해요.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이렇게 매력적이구나 싶어서요. 지금도 저는 퇴근 후나 주말엔 종종 혼자 카페에 가서 책을 읽거나 노트북을 켜고 일기를 정리하거나 해요. 그 공간이 주는 편안함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도 환영받는 느낌은 정말 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호사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하나 더 있죠. 남편과 함께 사는 한국의 집. 그리고 지금까지 느끼고 있는 그 월등함 같은 것 말이죠. 한국에서 집을 구하고 처음 이사 왔을 때 가장 먼저 느꼈던 건 여기가 왜 이렇게 따뜻하지? 였어요. 저는 원래 일본은 지진이 많으니까 집을 튼튼하게 잘 짓는다는 인식이 강했어요. 한국은 지진이 거의 없으니까 집 구조가 단순하거나 가볍게 지어졌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죠. 특히 다세대나 빌라 같은 건물은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일본의 아파트보다 수준이 낮을 거라고 지레짐작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완전히 틀렸다는 걸 살면서 온몸으로 체감하게 됐죠. 제가 한국에 처음 정착한 곳은 동탄의 조용한 주거지에 있는 신축 빌라였고 처음 집을 보러 갔을 때 외관은 솔직히 말해서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5층짜리 다세대 건물.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집안을 보는 순간 제 고정관념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바닥은 따뜻한 온돌, 창문은 이중창 구조, 천장은 높고 조명은 간접 등 무엇보다 신발을 벗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는 공간을 훨씬 더 아늑하게 만들어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내화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죠. 겨울이 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실내화를 신거나 두꺼운 양말을 신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한국의 집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살면서 매일같이 놀랐던 건 바로 단열이에요. 일본 집은 지진에는 강하지만 진심으로 추위엔 약해요. 겨울이면 외풍이 심하고 방 안에서도 두꺼운 잠옷과 양말을 신어야 할 정도죠. 난방비 걱정 때문에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는 친구들도 많고요. 하지만 한국은 진짜 전혀 달라요. 겨울에 실내 온도를 22도로 설정만 해두면 집 전체가 훈훈하게 유지돼요. 특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는 몸 깊숙한 곳까지 따뜻하게 데워줘요. 잠들 때 발이 시려서 잠 못 이루던 일본 생활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죠. 여름엔 또 어떤가요? 한국은 냉방도 정말 강력하죠. 에어컨이 실내 전체를 시원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냉방비가 일본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절전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수압, 방음, 조명 밝기, 수납 구조까지 하나하나 생활에 직접 닿는 모든 요소가 일본보다 훨씬 나았어요. 샤워할 때 물이 시원하게 나오는 것도 정말 사소하지만 큰 행복이었고 윗집 아이가 뛰는 소리는 들릴 때도 있지만 옆집이나 아래층 소음은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방음이 잘 돼 있어요. 집안 곳곳엔 빌트인 수납장이 많아서 짐 정리도 훨씬 편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 공간 자체가 넓어요. 비슷한 가격으로 일본에서 살 수 있는 집은 정말 좁고 답답한 공간이에요.
그에 비해 한국의 집은 동선이 넓고 채광도 좋아서 하루 종일 있어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친구가 놀러와서 이게 월세 얼마야 하고 물었을 때 제가 대답해주면 꼭 한 번 더 물어봐요. 정말 그게 다냐며 말이죠. 일본이었다면 이건 2배 이상 나왔을 텐데 그만큼 퀄리티 대비 비용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 수준이라는 거죠. 이제는 제 생활 기준도 바뀌었어요. 이전에 살던 일본의 집을 떠올리면 솔직히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내진 설계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편안함, 온기, 공간감, 체감 퀄리티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좋다는 걸 매일같이 실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집은 누가 보더라도 누가 느끼더라도 튼튼해요. 일본처럼 내진 설계에 엄청난 공을 들일 필요는 없지만 한국도 기본적인 내진 설계가 다 되어 있대요. 심지어 콘크리트 철골 구조인 한국의 건축물들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일본의 목조주택들보다 과연 취약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지하 주차장에 가보면 벽도 많고 이건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진 설계와 다를 바가 없어요. 물론 지금 일본은 건물 자체를 부드럽게 흔들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최신 공법이 나와 있고 신축 빌딩들은 그런 기법을 적용하지만 한국에서도 진도 8의 강진을 대비해서 내진 설계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전혀 일본의 건축물들보다 한국의 건축물들이 부족하다거나 위험하다거나 그런 생각은 일절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살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아파트예요. 누가 어디 아파트를 샀다, 얼마의 전세로 들어갔다거나 몇 년 전보다 가격이 2배가 됐다는 이야기. 부동산 시세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처음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왜 이렇게 다들 집값에 집착하지 싶었거든요. 일본에서는 이런 대화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있더라도 아주 소수의 말 그대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만 가능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한국에서 계속 살다 보니 이제는 그 열기와 감정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정말로 아파트 하나로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제가 일하는 직장 동료 중 한 분은 결혼하고 신혼집으로 들어간 아파트가 불과 5년 만에 2배 가까이 가격이 올랐다고 했어요. 본인은 별다른 투자도 하지 않았고 그냥 거기서 살기만 했는데 지금은 그 집을 팔면 서울에 있는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선 이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물론 도쿄 한복판,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지역에 있는 몇몇 고급 맨션은 가격이 오르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일부예요.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집을 사도 자산으로 불어나는 경험을 거의 하지 못해요. 제가 일본에 살던 시절 주변 어른들, 특히 부모님 세대는 집은 무조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부동산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지출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가진 현실적인 구조에서는 최대한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어요. 저와 남편도 결혼 초기에 아파트를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청약제도를 이용해 작은 신축 아파트에 당첨되었어요. 그때는 사실 별 기대도 없었고 그냥 안정된 보금자리를 마련하자는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그 아파트 주변에 개발이 진행되면서 집값이 꽤 많이 오른 거예요. 놀라운 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가격이 오른 게 사실화가 되었더라고요. 진짜 농담이 아니더라고요. 한국에선 이런 일이 전혀 드물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 부러우면서도 인정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누구에게나 부의 상승을 꿈꿀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나라구나 싶었죠.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어느 날 갑자기 기회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걸 잘 붙잡으면 정말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반면 일본은 정말 한정된 계층, 말 그대로 파워 커플이라고 불리는 대기업 남편과 대기업 아내 조합의 부부가 아니라면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리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여러모로 기회도 많고 장점이 더 많은 한국. 이게 제가 경험한 한국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면 일본을 떠나서 한국에 사는 게 단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그게 사실일 겁니다. 저는 가감없이 제시하에서 제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혹시 걱정이 되시거든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서 글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